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교통사고나 어떤 전쟁의 위험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훨씬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준비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와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메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희라고 하고 정신과 전문의고 의학 박사입니다. 주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건 이제 우울증이나 네. 또는 공포, 공황 그런 어떤 불안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도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 전공하는 건 인지행동치료라는 네. 치료법, 또 스키마라는 것을 다루는 스키마 치료, 그다음에 마음챙김에 근거한 명상치료법 이런 것들을 통합한 통합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심리치료요. 정말 요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법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원장님은 사실 그 정신과 같은 정신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엄지척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세계적인 국제적인 국제인지행동치료와 그 스키마 협회로부터 자격을 인증받으신 몇 안 되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 함께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황장애라든지 이러면 약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그 치료의 변화가 있는데 또 특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치료로 많이 방법을 쓰시잖아요. 인지행동치료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우리 보통 전공이 수련 네. 기간을 갖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원래 의대를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했던 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우연히 프로이트가 쓴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네.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의문점을 아주 낱낱이 풀어주는 그런 프로이트의 이론과 생각을 알게 되면서 아주 매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막상 정신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혼란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이미 이제 뭐랄까 시대에 좀 뒤처진 네. 그러한 치료법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 흐름이 그 당시에는 이제 뇌라는 것이 그쵸. 밝혀지면서 뇌의 네. 기능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과 기분과 또 생리적 현상과 이런 행동에 옮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네. 그런 호르몬 같은 것들의 기능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써야 된다 하면서 정신약물학이 네. 엄청 발달하기 네. 시작한 시기에 제가 이제 의사가 되는 네.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로이트처럼 분석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분석은 조금 그렇게 뒤떨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정신분석에 국제 정신분석가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아예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네. 또 그렇다고 다른 무슨 인지행동치료라는 건 제가 전문의가 된 이후에 미국에 연수를 가서 네.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원래는 만성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정신 재활 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이 만성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갖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새로 알게 되고 또 저의 선생님이었던 그 리버만 교수가 이제 행동 치료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사람들이 그 조현병이란 병에 걸리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한 중학생 수준으로 네, 이렇게 네, 떨어지거든요. 네. 기능이. 그러니까 증상만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위 정신재활 시키는 네. 그런 치료법을 이제 배우러 갔다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우연히 운명처럼 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봤던 뭐 공황장애 환자라든지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인지행동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접하면서 이제 저는 치료의 어떤 새로운 그 경계가 열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돌아와서 인지행동 치료를 직접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제가 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이라고 그 저 명동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너무너무 많은 공황장애 환자, 우울증 환자, 뭐 다양한 그렇죠. 강박증 환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란 인지란 생각을 네. 과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의 변화가 오더라. 네.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 공부하다 보면 꼭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되는 인물들 나오는 게 에피텍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서양의 철학자인데 네. 잘 알다시피 에피텍투스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고통받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인지행동 치료 공부를 하면서 에피텍투스의 이런 사상이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구나. 그런데 저는 동양에서 네. 자란 사람인데 우리 네. 동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나. 네. 웬걸 부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런 말씀이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려서부터 잘 아는 그 원효라는 스님의 네. 해골바가지 물 마신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간밤의 꿀맛 같은 그 물이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인물과 같은데 간밤에 난 너무너무 맛있게 모셨는데 지금 내 속에 내장이 뒤틀리듯이 나오는 이 반응은 결국 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네. 그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철학적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 방법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우리 원장님께 철학적으로도 정말 와닿았던 그렇죠. 치료 방법이었었네요. 네, 네. 근데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일체유심조라는 그 사상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인지행동 치료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와닿았던 네. 건 이전의 치료는 서양식 어떤 치료 배경이 이런 거거든요. 환자 아픈 사람은 내가 아프다라는 것만 가서 호소하면 치료자는 뭔가 뭐 문진을 한다든지 촉진을 한다든지 엑스레이인지 무슨 네. 검사를 한다든지 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진단이라는 게 내려지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이나 이런 걸 주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 치료자가 주는 어떤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면 나 이제 병이 낫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 전통적인 의학 개념인데 인지행동 치료는 자가 치료자를 네. 양성하는 네. 훈련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자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데 방법만 훈련시켜 드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치료가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이 병에 대한 근본적인 그렇죠.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우울증 치료하고 나면 또 뭐 공황장애 치료 나면 합병 이런 식으로 계속 증세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말씀 주신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접근 방법을 훈련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오셔서 이제 제가 하는 치료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때 네. 수영 강습에다 비유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수영할 줄 모르는데 매일 깊은 물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 그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괴로울 텐데 그러면 수영을 배워야 되는 것이 네. 답이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수 치료들이 정신과에서 약을 맞습니다. 준다. 약이란 건 고무튜브를 주면서 맞아요. 이거 자꾸 물에 떠 있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걸 뭐 자꾸 떠 있으면 당장 괴롭지는 않겠지만 자유롭지 않죠. 맞아요. 예, 물에서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영 강습이 시작되고 제가 도와드리는 치료법이 그런 거다. 네. 내 역할은 코치의 역할이고 본인이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또 어느 날 고무튜브가 필요 없을 때가 올 거다. 그럼으로써 약을 끊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지금 제가 한 비유는 실제로 임상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제 뭐 약간 필드는 다르지만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코칭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가장 많이 얘기 드리고 강의할 때도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골프를 치려면 골프 방법을 알아야 되고 축구를 하려면 축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병원 가면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이야기 진단을 들으면서 처방은 약만 받아온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국제 스키마 협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지금 말씀 주신 이 인지 행동 치료와 또 스키마 치료는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할 것 네. 같으세요. 어떤 뭐 같은 맥락의 치료법인가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건 즉 감정적 반응에는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감정적 반응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또 생리적 반응도 네. 있고 행동의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건을 잡고 이제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저 사람만 저러지 그렇죠. 않았으면 뭐 이런 일만 안 생겼으면 이게 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나의 독특한 생각과 해석이 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처음 창안한 에런 백 박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이름하여 자동적 사고라고 네, 이름 붙였어요. 영어로 automatic thought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 사고를 잘 찾아내서 이 사고 안에 어떤 오류가 들어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는 다양한 질문을 네. 던져서 그러니까 이 에런 백 박사의 치료법의 특징은 우리가 길잡이식 발견법이라 그래서 그냥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환자분이 와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 아니고 이게 답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져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궁극적인 지혜나 자신의 어떤 오류를 깨닫고 변화시키는 네. 이런 방법을 쓴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사건과 반응 사이에 끼어 있는 자동적 사고, 중간 네, 나의 네. 독특한 생각과 해석 네. 이거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렇게 치료가 발전해 오고 저도 또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을 도움을 드렸는데 한 10여 년 그렇게 치료를 신나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네, 또. 그 중에 네. 또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자동적 사고 해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무의식에 이제 프로이트의 업적은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밝혔는데 프로이트의 방법은 저 무의식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걸 지배하는 곳인데 다만 무의식이니까 의식하기 어렵게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분석법을 이제 이용해서 꿈을 분석한다든지 실수를 분석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행동을 분석해서 무의식에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걸 환자가 알아채므로써 그걸 네.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네, 통찰을 네. 얻으면서 이제 행동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게 이 사람 이론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트 이론은 여기까지도 기본 핵심은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비난도 받고 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지만 그런데 스키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무의식에 있는 컨텐트 내용을 스키마라고 이제 정의하고 그 스키마는 이제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아버지와 이런 엄마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양육의 경험을. 네. 근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아이가 뭐 뭘 좀 잘해 와도
칭찬에는 되게 인색하고 비난하고. 막 비난만 하고 심지어 학대한다면 네. 아이는 그 어떤 스키마가 생기냐면 네. 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족하고 결함 네.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결함의 스키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키마 치료가 발전한 건 프로이트가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모호하고 알 수 없고 공포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이 다양한 감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모호하게 보지 않고 스키마 치료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한테는 무의식 안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다 하는 걸 18가지로 전문가들은 18가지 스키마를 이제 나눠서 하고 그걸 다 퀘스천해요. 질문지로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그냥 단순히 껌껌하고 어둡고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는 영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아, 그랬구나.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해서 나한테 이런 틀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함이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도요. 상대방이 표정이나 무슨 눈치만 봐도 저 사람 날 또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왜 그게 무시하는구나라는 건 자동적 사고 아닙니까? 네, 의식으로.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에서. 그런 결함의 스키마라는 곳에서 네. 자극을 받아도 자극의 해석이 왜곡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저 사람 날 무시하는구나라는 해석은 우울하거나 네. 불안하게 만들 네. 거고 또는 심지어 어떨 때는 분노하게 만들 화나게 거고 만들 그렇죠?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생리적인 고통. 네. 그러니까 박 소장님이 그 오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생리적인 고통을 네. 만들어내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출구이기도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중심에 이제 생각을 다루는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무의식의 스키마를 직접 다루는 게 스키마 치료죠. 그러니까 되게 성격적인 면의 문제를 많이 가진 분들이 인지행동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해요. 네. 근데 그럴 땐 무의식에 있는 스키마를 직접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성격 장애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얘기되어지는 게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네. 그 이름을 붙는 건데요. 되게 외모에서 보면 그 흔히 보호자들이 그래요. 내가 난 애지만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난 도대체 쟤를 이해를 못하겠다 네. 그러거든요. 알 근데 수가 당사자도 없다. 몰라요. 갑자기 화가 네. 났다가 갑자기 불안해졌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가 내가 왜 이러나 모르거든요. 이제 그 스키마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환자분들. 선생님,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자라오면서 경험했든 체득했든 갖고 있는 무의식의 부정적인 결함의 그 콘텐츠를 그렇죠. 18개로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한 거죠. 해석을 해주고 리딩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또 내가 이런 부정적이고 결함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치료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조차도 네.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스킬을 도와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셀프 세라피스트가 그렇겠네요. 되는 거죠. 자가 치료자가. 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이래서 이랬어라는 것만 사실 깨닫게 되고 인정만 하게 되더라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다음에 면에 있어서 그게 스키마라는 건 핵심을 보면 자극 반응 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어떤 자극에 내가 쉽게 예를 들면 음식 하나를 보더라도 네. 우리는 어떤 음식 보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게 이제 좋아하는 감각이 내 안에 네. 생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보면 혐오 반응이 네. 일어나요. 네. 싫어하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냐? 어려서 성장하면서 언젠가 엄마가 많이 만들어줘서 잘 먹었던 거에는 그 자극에 대한 좋아하는 반응 반응이 세트가 나오고. 생겨 있을 거고 또 어떤 집에 가서 먹고 체했거나 토했거나 맞아요. 안 좋았으면 그 혐오하는 반응 세트가 생길 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자극 반응의 세트까지가 전부 무의식간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는 그 자극이 왔을 때 더 이상 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치료죠. 네. 그러니까 반응을 바꾸는 치료인 거죠. 네. 근데 서양에서는 반응을 이렇게 바꿔라 응? 그렇게 해왔는데 다양한 바꾸는 방법이 개발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한동안 그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을 만났어요. 그 미국에서 이민을 가셔갖고 네. 살다가 일란성 쌍생아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이 너무 애들이 영특해요. 남자애들인데 잘 커서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그 일란성 쌍생아도 형 아우 있잖아요. 형이 의대를 가게 네. 되고 동생은 그림에 조예가 많아서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대 가겠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너도 형처럼 의대를 가라. 네가 그림 조예 있는 건 엄마도 잘하는데 그림 그려갖고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의사가 된다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또 착하니까 말 들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인턴 이제 이런 거 발표를 할 때 환자 뭐 내용도 쫙 이제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공황에 온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못하겠다고 된 거죠. 그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그 보호자하고 얘기해서 네. 좀 쉬게 하자. 네, 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또 이분이 한 게 부산에 있는 사촌 오빠한테 큰 병원의 병원장이거든. 연락을 해갖고 우리 애가 이렇게 여자에서 됐어요 하니까 사촌 오빠 아이고 내가 알아서 응? 네. 도와줄 테니까 보내라. 얘는 부산에 가서 또 병원에서 그걸 돌게 된 거죠. 예? 새벽마다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전화를 하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얼렀다 달랬다 뭐 화도 냈다. 너무 괴로우니까 수면제 먹고 이제 네. 자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애가 목을 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씀을 이제 하면서 네. 아이가 그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를 탓하면서 너무너무 서럽게 이제 우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 앞에서 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생각을 바꿔보자고 할 그쵸. 것도 아니고 스키말 찾아서 우리 어떻게 해보자는 게 이분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네. 내가 저 아이가 그림 그리겠다고 하면 그래 그냥 너 그림 그거 그리게. 잘해라 이렇게 맞아요. 했었으면 됐을 텐데 자기는 잠도 못 자겠대요. 잠을 잘라 그러면 자식 죽인 년이 잠도 잘 오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뭘 먹으려 그러면 자식 죽여놓고 네가 네. 밥도 잘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도무지 먹지도 자지도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데 치료자인 저도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면 그저 그냥 옆에서 그 슬픔을 공감하는 것밖에는 네. 뭔지 저한테 이런 좌절 같은 게 딱 안에 생기더라고요. 치료자로서.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나 스키마 치료는 생각이나 스키마 어떤 믿음을 바꾸는 작업인데 네.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로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엔 떨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찾던 중에 그때 이제 한참 동양에서 그 명상이 네. 서양으로 전달되면서 서양에서 심리학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어요. 지금이야 뭐 명상에 완전히 전성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초기였죠.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한 사람이 존 카바진이라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스웨덴에서 학교에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워크숍에 이제 신청을 해서 찾아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워크숍 끝내더니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장카바진 스승 중에 숭산 스님이 이제 네, 계시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왔다니까. 이제 아주 반갑게 맞아 주신 거죠. 그 이제 제가 치료자로서 저는 인지행동 치료하는 사람이고 여차여차해서 네.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카바진이 이제 웃으면서
요즘에 자기한테 그런 저 이유로 네, 이 네. 명상을 배우려는 치료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그때 이제 딱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모른다. 나는 오로지 명상을 가르친 사람이다. 그때 이제 MBSR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의과대학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8주 프로그램을. 당신이 명상을 환자 치료에 응용하고 싶으면 그건 좋은데 당신이 명상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수련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치료에 응용해서 네. 가르쳐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명상 수련을 시작한 거죠. 네. 예. 이게 내 명상 수련 안에 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명상 센터에 가면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파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엔 이 신체 감각을 네. 관찰하는 위파사나를 하는데 왜 호흡과 감각을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이토록 네.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죽도록 시키는지. 시키냐. 그것의 언더라인 메커니즘이 궁금했어요, 저는. 네.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서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깨달은 건데 호흡이나 신체 감각이라는 게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의 아주 초기 반응인 거죠. 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나갈 텐데 그 반응의 아주 진정한 초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쓰죠. 이 거친 감각과 네. 미세한 감각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거친 감각은 뭐 숨이 막 차지고 땀이 나고 몸이 긴장되는 건 누구나 다 금방 아는 건데 미세한 감각을 네. 관찰하되 네. 평정심을 가지고 반응하지 마라. 예. 왜 그럴까? 제가 궁금해서 이제 자꾸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자극이 올 때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스키마가 이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 세트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응이 나올 텐데 반응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초기에는 호흡과 감각의 변화로 있다가 점점 그게 커지면 이제 생각이 네, 뚜렷해져요. 네.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뚜렷해져. 그리고 감각도 이제 증폭이 돼서 거친 감각이 되죠. 이쯤 되면은 이제 나 지금 화가 나, 뭐 그쵸. 우울해, 뭐 불안해, 또 저게 날 무시해 이게 이제 다 드러나죠. 폭발되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행동으로 나가는 네, 거죠. 네. 행동화시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예를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자주 드리는데 제가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프 얘기가 주제가 나온 네, 거예요. 네. 그 골프들은 이제 저희 동기들 나이도 꽤 됐으니까 많이들 하는데,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공에 대한 얘기예요. 누굴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골프를 쳐.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있더니 화를 확 거죠. 욱하면서 그럼요. 그 친구 멱살을 확 잡더니 야, 인마 내가 나한테 개면 그러는 넌 거야? 뭐야?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애들이 막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뜯어 말렸고 사건은 일단락 됐는데 그 친구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쪽팔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도대체 괜히 내가 이랬나 싶어졌을 텐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극이 들어왔죠. 그쵸. 개나 소나 다 골프처럼 네. 자극. 그럼 그 친구 무의식 안에 뭔가 스키마 세트가 작동했을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초기에 반응이 이제 있었을 텐데 그 반응은 눈치 못 채죠. 네. 그걸 놓친 거죠. 그렇지. 좀 더 반응이 진행되면서 저놈이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확연해지면서 분노 반응이 감정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가슴 뛰고 네. 얼굴에 열기 그쵸, 오르고 그쵸. 행동화됐죠. 네. 멱살을 잡고 요구를 한 거죠. 이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니까. 그러면 서양에서는 저 행동화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라. 네가 지금 제가 너 보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응? 너는 제가 널 무시한다 그러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냥 네가 괜히 네 오해한 뒷분에 거야. 뭔가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바꿀 수 네. 있었다면 행동화되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속으로는 그렇죠. 내심 화가 나고 멋쩍고 했겠지만 네. 행동화되지 네. 않으니까 이게 서양의 인지행동 치료며 네, 네. 그런 치료죠. 그다음에 스키마 치료는 이런 해석을 만들어내는 나의 무의식의 스키마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 세트를 보는 네, 치료예요. 네, 이건 네.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는데 부처님은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원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극이 들어오면 그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 장치가 하나 있다 이거야.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장치가 있는데 그때 그 초기에 호흡이나 감각의 변화를 잘 살피면서 평정심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힘이잖아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반복되면 언젠간 이 세트가 깨질 거다. 네. 그래서 의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맞아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찌 보면 해탈이란 자극받는 세트들이 다 깨져버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자극받는 세트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네. 방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스키마 치료와 마음 챙김 명상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어떤 치료 방법이 통합.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통합 치료인데 정말 이제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환자분들을 통합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시죠? 아,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동안에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거의 한 10,000명쯤 될 겁니다. 네. 30년 동안.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하는 그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컷인데 네. C는 change, 변화. 네. A는 acceptance, 수용. 네. 변화와 수용의 SH는 self healing. 네. 그러니까 자가 치유라는 네. 뜻으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변화는 인쟁동 치료나 스키마 치료를 네. 그걸 바꾸라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은 수용하라는 네. 거죠. 요즘에 이제 그 acceptance의 개념은 이제 스티브 헤이스라는 그 액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미국 심리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죠. 인간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워왔다 이거죠. 고통이란 없애버려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눌러버려야 되는 것으로 잘못 배워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을 수용해라. 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3차 그렇죠. 고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3차 고통은 갖지 말자. 네. 그냥 아픔만큼 이거를 그냥 옆에다 두고 같이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용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치료가 그래서 이제 그 컷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네.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하는 걸 이제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신 스스로? 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배워서 네. 아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열심히 바꿔야죠. 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수용해야죠. 그 기도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네. 좀 주십시오 하는 네. 기도문처럼 네. 이제 방법이 다 생겨나니까 사는데 훨씬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게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에서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알면 해결이 갈 수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도 사실 뭐 가지가지 온갖 마음의 고통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거나 그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되게 이해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분은 이해 안 되니까 난 뭐 치료 못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를 자꾸 드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갖고 무슨 화병이 네. 들어오죠. 요새는 옛날 제가 레지던트 아주 젊었을 땐 주로 3대, 4대 모시고 사는 막 며느리들이 화병, 우라병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꾹꾹 누르다 네, 보니까 네. 이게 화기라고 해갖고 주먹만한 게 가슴 밑을 치어 올린다고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화병이 더. 오히려 더
맞습니다. 뭐 할 말 다 하지, 네. 뭐 말은 안 듣지, 자식은 결혼하더니 네. 이제 완전히 저 와이프 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거꾸로 이제 일어난 현상들을 요즘에 보는데 이제 그럴 때 그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만 들으면 며느리가 그런 건 늦고 사와서 못 봐서 막 화가 난다 그러는데 또 딸이 시집가 갖고선 그쵸. 살 때는 또 딸은 사위 때문에 고생한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다 보면 네. 아 그렇게 바꾸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네. 응?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말씀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를 그렇죠. 자꾸 연습을 하면 네. 훨씬 내가 그 상대방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어떤 그 너그러움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오면은 막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 쭉 다 들은 다음에 아무개 씨가 그렇게 괴로운데 그런 똑같은 일을 자기 같은 사람 10명이 같은 나이에 10명이 그 일을 겪는다면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아닌 사람은 왜 그런 반응이 아니랍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죠. 생각 다른 거를 배우라고. 네, 그걸 맞습니다. 흉내내 보라고. 예, 선생님, 그 요새 현대인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이게 특히 많이들 겪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또 이 증세들이 또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뭐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스스로 뭐 자가 진단들을 막 하세요. 나는 공황장애야, 나 화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질병의 뚜렷한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 인간의 그 소위 나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네. 점수 매기게 해요. 우울, 불안, 분노로. 네. 예. 그래서 100점 만점에 내가 지금 몇 점이나 되나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보게 하는데 우울이라는 감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장애죠. 네. 그것은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눈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능력, 매력을 낮춰보게 되고 세상이라는 건 참 살기에 살벌하고 네. 각박하고 너무너무 힘들구나. 미래 절망적이고 무슨 희망이 없지. 이렇게 보면 그 3종 세트가 지배하는 상태. 네, 네. 그런 상태를 이제 우울장애로 보고요. 공황장애는 불안이 아주 특화된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에 대한 나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위험한 걸 예견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를 갖고 있는 게 불안 반응이라면 공황과 공포라는 건 네. 바로 직면한 곧 그쵸. 닥칠 것 네, 같은 네, 이게 네. 나 곧 죽을 것 같아 네. 나 이러다 미칠 것 같아 하는 그런 상태에 아주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는 상태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공황장애. 얘기하는데 네. 이제 치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치료법들이 다른데 인지행동 치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울증의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마음과 세상과 미래를 보는 눈을 이걸 변화시키는 작업을 도와주는 게 우울증의 인지행동 네. 치료고 공황장애는 아무리 그 증상들이 곧 죽을 것 같아도 100% 안전한 현상이다.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이 제일 두려운 건 이러다 내가 죽거나 미치거나 그쵸. 자제력을 잃고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은 공포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메커니즘이 네. 왜 그런지 네. 아니 이런 거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갖고는 안 통해요. 그렇죠. 왜 죽고 싶어도 안 죽는지 네.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가 없는지 네, 네. 그런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렇게 됨으로써 저 그 증상 그러니까 공황 증상을 안 오게 만드는 게 치료 목표가 아니고 첫 번째 목표는 공황을 겪어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다음 스텝이 공황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면 점차 공황이 오는 것조차도 가라앉고 사라질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되죠. 네. 화병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눌려 있는 거죠. 제대로 자기의 생각,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다 보니까 신체 아픔이 온 거예요. 다양한 이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 네. 이 소알에 우라가 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화병의 치료는 우선
이제 해소시키는 해소. 거죠. 많이 들어주고 많이 표현하게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하고 있는 어떤 대상 관계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이 관계를 끊고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속 학대받고 있는 상태를 놔두는 건 치료가 아니죠.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아, 예. 네. 이렇게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많이 명확해지셨을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원장님 그 병원 이름이 예. 이제 메타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메타라는 단어가 예.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무슨 제가 의사니까 네. 메타라는 건 전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치료 암소가 발견됐는데 이게 더 전이 돼서 네. 그거 전이란 뜻입니까? 또 네. 어떤 경우에는 메타인지 해갖고 초인지라고 그런 네, 뜻입니까? 네. 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백병원에 있다가 그 청담동에 개원을 하면서 이름을 뭘 붙일까 할 때 그때가 한참 제가 또 그 명상을 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빨리어로 메타란 뜻은 자비, 네. 우리말 한자말로는 자비와 가장 연관이 네, 네. 있는데 자신과 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간절하게 염원한다. 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메타 의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반가웠던 게 이제 저의 또 센터 이름이 저는 카루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 중에서 그러니까 타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정말 이제 우리 원장님의 메타고 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주는 게 이제 카루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비가 만난 거네요. 메타와 카루나가 정말 네, 이렇게 콜라보를 그렇죠. 네. 이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 치료를 하시는 우리 원장님의 그 기본적인 치료 철학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제가 치료자로서의 제 치료 철학은 치료자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허물도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한 존재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고통받아서 찾아오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제 안에서 소화되지 못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뭐 나는 못하지만 당신 해보시오라는 일종의 사기치는 거하고 맞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다양한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책이나 읽고 뭘 본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녹여내보고 맞습니다. 이거 작동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가르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자로서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도전적인 문제다. 얘가 노력해서 극복해야지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게 저의 이제 원칙 중에 하나도 저는 절대로 내가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은 거를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죄악이다. 특히 뭐 저같이 이제 힐러가 됐든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이 의사가 됐든 치료자들은 이거를 내가 직접 정말 말씀하셨듯이 소화하고 체득하고 체험하지 않은 거를 그 누군가한테 얘기한다거나 네. 전달하는 것은 정말 죄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이렇게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귀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유익하고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나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시선과 관점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평하고 평온한 날 되시길 응원드립니다.